현대모비스 2025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2026년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0.9%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3.1%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21.1회전으로 떨어졌습니다. PBR은 1.19 상태입니다. 2024년 현금 흐름 전체 재고자산 회계가 불투명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대모비스에 관한 개요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본사는 강남구 테헤란로 203 역삼동이고 홈페이지 가서 이런 시스템 솔루션, 모듈 제조, AS 부품 용품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한다고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모든 그 AS 부품을 다 공급하고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고서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현대모타그룹의 물류 컨트롤 센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인데요. 매출이 36조 2,568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0.9% 감소했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2% 높게 증가했습니다. 그 차이가 플러스 3%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 재료 비율이 72.4%로 올라갔죠. 스루풋율은 27.6%로 2.1% 하락했습니다. 운영경비는 8.9% 줄였네요.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21로서 0.01포인트가 상승했고 스루풋 영업이익은 1조 7,300억 원으로서 3.1% 하락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68억 8,400만 원이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영업이익률은 4.8% 선밖에 되질 않네요. 이 정도면 많이 높은 건지 글쎄요. 유통업 성격도 있는 것 같아서 물류사업. 원가회계 손익입니다. 원가회계상으로도 영업이익이 3.7%. 여기서도 매출 감소보다 매출 원가가 더 감소했는데 그 결과 매출 총이익까지는 증가한 거로 나오죠. 매출 원가는 원가 회계는 판매관리비가 근데 거꾸로 8.2% 증가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스루풋하고는 상황이 다르게 이렇게 결산이 되어 있죠. 재고자산 내역입니다. 상품, 제품, 제공품 1조 3,883억 원, 2024년도보다 462억 3,2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전년도에는 1천억이나 증가했었습니다.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상품 재고가 제품 재고보다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현대모비스가 제조업을 통해서 부품을 공급한다기보다도 물론 제조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제공품도 금액이 작진 않네요. 대부분 구매를 해가지고 공급을 한다. 전 세계 유통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각각의 창고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창고가 분산되어 있다는 것도 좀 문제일 것 같기는 합니다. 제 느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총 재고는 3조 원대를 가지고 있고 2025년도에 전체 재고는 32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재고자산의 증가과 매출 추이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2025년도에 매출이 1% 줄었는데 재고는 3% 증가했죠. 전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만입니다. 전년도에는 6% 매출이 감소했는데 재고는 거꾸로 8%가 늘어났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매출은 감소하는데 재고를 감소시키지 못하고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또한 사업보고서에 공장 소재지를 적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이 들어갑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 분석입니다. 제품과 제공품의 감소라고 표현되어 있고 마이너스 462억 3,200만 원이면은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원재료 사용액 및 상품 매입액이면은 A 제품과 제공품은 상품 포함해서 WCAI가 기준이라는 거죠.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26억 2267억 원으로 2.1% 증가했습니다. 전체 운영경비는 8.9%가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 8조 2931억 원에서 판매관리비가 3조 6969억 원을 빼면은 가공비 4조 5962억 원, 전년보다 19.2%가 감소했고요. 가공 비율은 14.9%로 3.2%가 하락했고 재료 비율은 3.2%가 상승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 증감 내역 비교면은 일치를 합니다. 현대모비스는 재고자산 변동범위 기준을 표준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1단계가 맞으면은 2단계 PQ 총 제조비용과 생산재료비도 일치를 합니다. 3단계 현금 흐름표 기준이 좀 문제가 나타났는데요. 2025년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2024년도가 문제인데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4,128억 원이 나갔으면 그만큼만 증가해야 되는데 2,823억 원이 밖에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1,305억 원의 현금이 어디로 날아갔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단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거가 이렇게 됐는데도 어떻게 뻐젓이 공시가 됐을까? 저는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힌트를 찾았어요. 그래서 바로 소개를 해드리면은 2024년 현금흐름 전체 재고자산 객과 비현금 조정의 객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들어봅니다. 1천억대의 급여 조정액이 2025년 공시에 2024년도분으로 갑자기 생겼어요. 이게 2025년도에 공시하는 거에 비현금 조정액 중에서 급여 조정이라는 항목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2024년도 공시에서는 이것이 없었어요. 그것이 1,094억 원이나 됩니다. 배출원가라는 게 2024년 공시에는 있는데 2025년도엔 없고요. 그 다음에 금융보증이익이라는 게 77억 7천만 원이 있는데 역시 2024년도 공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비현금 조정액이 2,513억 원인데 2024년도 공시는 1,497억 원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런 큰 차이가 1천억 가까이 있는데 1,016억 원, 이것이 1,000억 원대다 하는 게 요게 지금
전체 현금 흐름 지표의 그 갭하고의 그 1천억 원대는 유사하다 이거죠. 그러면은 재고 자산의 증가액과 급여 조정이라는 게 뭔 상관관계가 있겠느냐? 인과관계가 있을 리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의 그 둔한 머리로 이 소설을 써보자면은 급여를 자동차로 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에, 그 현금 물음표상으로 재고가 나갔단 말이에요. 현금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고가 이렇게 2,800억 원이 안 늘었으면은 나머지 그 현금을 뭐에 줬겠느냐? 급여조로 자동차를 줘버린 거 아니냐? 이게 뭐 잘못된 상상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2024년도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있어요. 확실히. 원가 회계 영업이익과의 차이 68억 8,400만 원은 매출 재료비 대 매출 원가비의 그 차이액과 동일한 금액이고,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증가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하면 검증이 되겠습니다. 주요 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가 2조 530억 원, 5.4% 증가했습니다. 2024년도에는 16.1%가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12,535명으로서 225명이 증가했고, 전년도에는 209명이 증가했습니다. 인당 평균 임금은 2025년도에 1억 6,380만 원, 2024년도보다 3.5% 인상이 됐습니다. 1억 5천이 넘는다. 부럽습니다. 아주 부럽습니다. 근로자 상류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류비와 관리비 8.6% 감소했습니다. 지급수수료 2조 4,980억 원, 7.6% 증가했습니다. 복잡성의 증가 해결책은 제약이론 경영이라고 여기에 좀 삽입해서 제가 스킨인더 게임 중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이 탈레브 저자도 제약이라는 개념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복잡성의 증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좀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지만은 오늘날의 생산 프로세스는 복잡해져 가지고 어느 하나가 잘못되면 전체 사업이 멈춰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지느냐? 높은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그 어느 때보다도 상시고용 직원의 존재가 중요해졌다. 그러니까 조직에 충성하는 상근 인원들이 중요해졌다.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그건 또 노조를 또 결성해서 아우성이죠. 근데 현대 모비스도 물론 생산직이 있었겠지만은 상당히 물류 관리를, 전 세계 물류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현대차 그룹에 화이트 칼라들이 많이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직에 길들이는 법. 직원의 존재 자체가 비용 유발 요인이다. 그렇게 일을 잘하든 못하든 데리고 있어야 되니까 회사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안정성을 얻는 것이다. 신뢰성과 안정성은 거래의 추진 동력이다. 자신의 그 신분이 안정적이야 또 열심히 일하게 된다, 그 뜻이겠죠. 또 재무팀은 수익을 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그 좀 지적을 했습니다. 뭐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지만은 나타난 결과를 정리하는 애들이지, 재무팀이 뭐 돈놀이 하는 거는 또 별도겠지만은, 상시 고용된 직원의 존재는 리스크 관리 전략의 핵심적인 요소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의 그 상시 인원이 핵심적인 요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한마디를 더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모두가 복종적이고 순종적인 것은 아니다. 늑대와 개는 어떤 조직에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조직에 잘 순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 자유를 갈망, 글쎄요, 어떤 그 일을 하는데 어떤 그 위임전결 이런 거를 좀 희망하는 그런 조직원들도 있겠죠. 그렇게 좀 소개를 해봅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22.2회전인데 2023년에 비해서는 꽤 떨어졌습니다. 매출이 감소하는데 재고를 못 지르는 이유가 뭐냐? 이런 걸 봐서는 거기에 이미 악성 재고들이 전 세계 창고에 지금 쌓여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재고 회전율이 24회전이면은 1년이 12개월이니까 보름치 재고면은 나름대로 잘 하고는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2023년도보다는 이렇게 떨어졌던 것은 물류 관리가 효과적으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수르픈율 27.6%로 2.1% 하락했습니다. 동일 방향으로 하락하면은 투명회계 가정을 세웁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에 대해서 투하자본 이익률 스루풋 영업이익까지만 계산했을 때 5.6%, 0.4% 하락했고 총 자산회전율은 0.94로 떨어졌습니다. 1 이상이어야 됩니다. 2024년도가 가장 3년 동안은 가장 잘 나갔었습니다. 지금 이 자동차도 이걸 보면은 하향하고 있다는 게 눈에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업금액 경영평가지표로서 캐시 버퍼 현금성 자산율 2.6% 아주 낮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매출 채권 수금 속도 4.4회전 1년에 3개월 정도로 수금을 한다. 이 수금 속도를 좀 높일 수가 없는가? 그러니까 그 완성차 메이커에서 돈을 빨리 줘야 되는데 자신들은 납품 협력업체한테는 돈은 2달에 한 번씩 주잖아요. 받는 거는 석 달에 한 번 받고 그러면 돈이 부족하게 되죠. 현금이 흐름이 이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두펑 ROI 그 자본 회수율 5.7%로서 0.4% 하락했고요. 총 자산 회전율이 딴 데도 소개하고 있지만은 여기다가도 그 좀 표현을 했습니다. 0.94 떨어졌죠. 이것도 아까 그 1단계에서도 소개를 했네요.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에 관한 한 제 가정 이론인데 두 가지 경영 성과 지표가 다 같이 하락했기 때문에 회계 투명성 가정을 세웁니다. 이것을 입증하려고 그러면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인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할 다른 결과로는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도 하락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량상으로도 재고가 증가했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느냐? 회사는 원재료 가격을 기초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현대차 그룹이 모두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9% 본인들이 제시한 거로는 논리가 안 맞아떨어지죠. 그리고 제품 가격 추이는 내려간 거로 되어 있는데 거꾸로 6.4%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상품이 아까 재고가 1조 원이나 많잖아요. 그거 봐서는 상품 가격을 공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제 얘기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봅니다.
1, 2차 추론에는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추론을 했는데 입증을 하려 그러면 역시 매입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하락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은 하락했고 판매 가격은 상승했으니까 이것은 투명성 입증이 입증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4.9% 하락했는데 판매 가격은 6.4% 상승했죠. 여기서 이런 의견을 정리해 봅니다. HMG의 맹점은 원재료 가격 추이 공시를 기초 자원 가격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많은 공급 사슬을 거쳐 조직이 구매한 직전 납품자의 납품 가격이 아닌 것이다. 현실적으로 수많은 부품들을 어떻게 평균을 낼 것인지 매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분류라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제품 분류군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평균하면 되지 않겠나. 거기다가 재고의 상품 비중이 매우 높다. 더 쉬울 것이다. 상품 매입 가격을 공시를 하라오. 왜 못하느냐. 뭐 마진율도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인류 기업이 되려면 이런 것을 객관성 있게 공시해 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일본은행은 기업물가 통계까지 내는 나라예요. 현금 흐름 재무지표입니다. 1번 EAT 세후 현금 순이익 3조 1,190억 원의 현금 단기 순이익입니다. 두 번째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2조 1,785억 원, 최종 8,551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비유동 자산 캐펙스 투자에 3,915억 원을 투자했고 전년도에는 1조 1,328억 원이나 투자를 했습니다. 종속기업 비율은 36.1%가 되겠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으로서 채권자한테 106억 5,100만 원을 갚았습니다. 아마 이자고 전년도에는 1,512억 원을 갚았습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자금은 탄탄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주 잉여 현금 흐름 9,295억 원, 전년도보다도 꽤 더블이 올라갔습니다. ROE 3%로 그 내역을 찾아보면은 배당금이 5,833억 원, 자기 주식을 팔았나요? 자기 주식을 팔면은 자본이 나가는 거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들이 이거 산 거겠죠. 사야 주주들이 파는 거니까 주주들이 돈을 먹는 거니까 9,295억 원 자기 주식을 샀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현금이 나가는 거니까 자본변동표에서 자본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헷갈리네. 제가 이게 또 어쨌든 이렇게 일치를 합니다. 반대로 나오죠. 요게 플러스면은 주주들한테 현금이 갔다는 얘기고 상대적으로 그 회사 쪽에서는 9,200억 원이 그 자본이 감소했다는 뜻이죠. 이 배당금 같은 경우는 이익 잉여금에서 줄고요. 자기 주식은 이제 기타 자본 뭐 이런 쪽에서 주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납입자본 성장률 16.4배가 되겠습니다. 이익 잉여금률 1557.8%가 되겠습니다. 2025년 실적을 토대로 매출이 좀 감소했는데 슬프술 기준으로 일단 매출 계획을 세우고 원가 회계도 참고적으로 현실이 원가 회계가 돌아가니까 원가 회계의 문제점을 좀 부각시키는 의미로 예측을 해봅니다. 먼저 운영경비 기준으로 산출을 해봅니다. 2025년도에 전년도보다 8.9% 감소했는데 2026년도는 1%가 증가할 거라고 봤습니다.
왜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한국은행은 2%를 받는데 제 생각에는 1%밖에는 GDP가 성장을 못할 것 같다. 그런 거시 경제 논리로 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0.1% 감소했는데 1%좀 높게 잡아보자. 그래서 이 목표 금액을 두 가지 더한 거 한 10조 원가량 되겠네요. 10조 원. 이것을 스르픈율로 나누면은 36조 6193억 원을 할 것이다. 그러면 1%가 전년도보다 1% 매출이 더 올려야 되는데 매출 스르폿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니까 쉽게 얘기할 수가 있죠. 매출 재료비를 1% 올립니다. 그것을 매출 재료 비율로 나누면은 동일한 금액으로 매출액을 산출해 낼 수 있겠습니다. 아주 참 쉽죠. 그래서 이거를 차 뭐 10대당 들어가는 납품 단가라고 비유를 해보면은 한 10대당 한 3,66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한다. 그러면은 남는 게 한 170만 원 남는다. 더 이익을 내자. 어떡할 거냐? 2024년도에 재고 회전율 높았는데 1회전만 좀 높여보자. 4.5%만 더 노력을 해보자. 판매하도록. 그러면은 매출 단가 효과는 3,826만 6천 원이 인상된 꼴이 돼서 운영경비가 1% 증가하더라도 영업이익은 1조 7천억에서 2조 1160억 원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원가 회계상으로는 이 생산 재료비도 1%, 그 다음에 그 가공비는 운영경비 좀 올리기로 했는데 요건 나눠서 가공비 쪽으로 0.6%, 판매관리비는 0.4%, 6사로 나눴습니다. 비율이 그러니까. 그리고 재고가 감소했을 때, 재고가 증가했을 때, 원가 회계는 재고가 감소했을 때 총 제조 비용보다 매출 원가가 증가하는 게 되어 있고,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총 제조 비용보다 매출 원가가 낮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병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가 회계상으로는 3,669만 4천 원과 3,655만 5천 원 사이에서 뭔가 결정이 돼야 되겠죠. 근데 영업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재고 증감은 모르겠다. 있는 데이터 재무한테 개주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형성을 할 거예요. 마진 보고. 그러면은 3,662만 5천 원에 팔게 되는데 저래도 영업하면은 조금씩 올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3,675만 원. 많이 부풀리지도 않았죠. 그런데 구매 쪽에서 아니면은 가격 담당이 무슨 얘기야? 스르프 관점에서는 3,660만 원이면 충분한데 15만 원 깎아가지고 장사해. 이렇게 되면은 한 165만 원. 그래서 4.6%더 노력을 해가지고 매출을, 그럼 재고가 줄죠.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188만 7천 원 나오는 거로, 그 이익이 증가하는데 스루풋보다는 적게 나올 것이다. 재고가 감소하니까.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은 3,660만 원 했을 때는 스루풋 회계는 172만 7천 원인데 재고 감소하면은 165만 9천 원, 재고 증가할 때만 스루풋보다도 이익이 더 난다. 그래가지고 또 추가 노력을 해서 스루풋은 더 판매를 했다. 그러면 200만 원이 넘어버리는데 추가 판매를 해도 재고가 감소하니까 매출 원가가
증가해 버릴 거예요. 요 매출 원가율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원가 회계보다 재고가 감소하면은 적게 번다. 이것이 잘못된 세계 아니냐. 항상 재고가 증가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은 잘못된 세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48,500원으로 3월 초보다 전년도 1년 전보다 15만 2,500원이 증가했습니다. 상승했습니다. PBR은 119%가 되겠습니다. 40% 상승했습니다. 5% 이상 주주는 기아가 18.1%, 정몽구씨가 7.47%, 현대제철이 6.07%, 국민연금공단이 9.15%, 외국인이 43.29%인데 많은 외국 자본이 들어와 있습니다. 맥쿼리, UBS, JP모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이름 있는 외국 기관이 전부 다 구미가 댕기는 모양이에요. 어쨌든 이 3개 회사는 순환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올해 설명을 해가지고 과잉 생산하지 말자고 중국한테 간곡히 부탁했던 제닛 앨런 언니를 생각을 해 보는 거로 하죠. 중국 같이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원가 세계 잘못된 것은 로스차일드가 ESG를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원가 회계부터 쓰레기통에 버리는 기업부터 대출해 주겠다고 선언을 좀 해주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